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설 특집 경제 대전망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됐는데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은요, 2025년도 경제의 큰 흐름을 진단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죠.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답답한 부분 좀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배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런 부분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린 뉴딜을 끝내고요. 전기차 의무화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그 행정명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갖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그 사람이 사인을 한 행정명령이면은 세상 모든 걸 갖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법률 체계를 보면 행정명령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상위에 뭐가 있죠? 연방 헌법이 있죠. 그다음에 연방 법률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 법원의 어떤 견해가 3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위에 뭐가 있냐면 행정명령, 행정규칙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헌법, 주법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가령 미국의 법률을 갖다가 금방 폐지한다든지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IRA 및 인프라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펀드 지출을 즉시 중지하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갖다가 철회하는 걸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결정 자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및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의무화를 갖다가 시행한 적이 없어요. 워딩 자체가. 이거는 그 트럼프 진영이 선거 공약상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건 거지. 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야, 너 전기차 사.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해. 강제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되돌아보면 그렇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기차 의무화라고 자꾸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출가스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27년형 모델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27년형 모델부터 32년형 모델까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갖다가 점점점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 배출가스 기준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나 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를 갖다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꾸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 전기차 의무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은 27년 정도가 되면, 32년 정도가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는 3분의 2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돼요. 또 하나 사실 이거보다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주가 있죠. 바로 캘리포니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만들고 있죠. 이거는 캘리포니아는 왜 이렇게 강한 어떤 그 배출가스 규제를 갖다 드라이브 하느냐 하는 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들어와서 좀 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행정명령으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캘리포니아가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아주 강한 어떤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갖다가 후퇴시킬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배출가스를 갖다 규제하는 것들 미국 전체적으로 그 유지하는 것들은 일종의 이제 행정명령, 행정규칙을 통해서 그런 거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어떤 배출가스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으니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걸 없애려면 법률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상원, 하원, 캘리포니아주의 상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주지사가 거기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억지로 만든다. 왜 억지로 못 만드냐? 이게 벌써 연방정부에서 다른 주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아주 강한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다른 주들이 아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주들이 거기에 패했어요. 캘리포니아가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방 정부의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 있다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걸 갖다 무력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행정명령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없앨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갖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미국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전환의 어떤 속도 자체는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거기까지고요. 또 하나가 있죠. 그 IRA법의 섹션 7A에 해당하는 건데 IRA 및 인프라법과 관련된 펀드 지출을 즉시 중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얘기 얘기했어요. IRA로 인해서 7,500달러 세액 공제해 주는 거 다 폐지한다.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래서 업계에서 혼란이 꽤 컸어요. 있었죠. 이거.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IRA 및 인프라법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연방법이란 말입니다. 연방 법률.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고 이게 필수적인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하원 통과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고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은 7,500달러라든지 AMPC는 세액 공제예요. 세액 공제. 여기서 말하는 펀드 지출에 해당이 안 하는 겁니다. 세액 공제라는 건 뭐예요? 세금 낼 거에서 깎아주는 거고요. 펀드라는 거는 정부가 보조금을 진짜 정부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정부가 돈을 준 게 뭐가 있냐? 바로 충전소 건설. 그 인프라 건설에는 정부가 직접 정부 돈을 준 거잖아요. 재정을 갖다 지출을 해서. 근데 7,500달러라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자한테 주는. 그다음에 AM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액 공제라는 얘기입니다. 세액 공제. 정부가 직접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 공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즉시 중지하라고 한 자금 집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방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집행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청정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관련된 자금 지급을 갖다가 중단하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IRA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법을 갖다가 폐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방 하원, 상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 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정명령 두 건은 사실 지금까지 쭉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때부터 쭉 해오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상황을 갖다가 바꿀 만한 어떤 확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기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정말 평론가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조세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 행정 그 명령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로 가서 법안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예. IRA법과 인프라법은 법률이라는 점을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건 행정명령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개념을 잡아주시니까 훨씬 이 이슈를 파헤치기가 쉬워졌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카 그 규제 있잖아요. 그 최종 규제도 이제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께서 좀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거죠. 현재 시간 14일 날 커넥티드 카 관련 규제를 갖다가 확정을 했어요. 커넥티드 카라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 카드를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다스라든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다가 통신을 하면서 그 제공하는 스마트 차량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산 그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목표를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티드 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27년 모델부터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명분 자체는 사실은 그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는 게 명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 중앙 어떤 서버와 통신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커넥티드카의 성향상 중국의 어떤 기업이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진짜로 막는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그만큼 상당히 그 높은 수준으로 와 있다. 그다음에 미국을 갖다 오히려 추월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위기감의 발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산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탑재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미국의 발을 갖다가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였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섰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이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킬까요? 아니면 더 강화시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친환경차나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그 산업을 경쟁력을 좀 강화하려면 말씀해 주셨다면 중국도 뭐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이게 만시지탄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친환경차라든지 배터리 공급망에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지금 친환경차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 중인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뭐 그 중국은 일단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완전히 날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 시장도 워낙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의 보조금을 갖다가 등에 업고 가령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BYD가 들어왔지만 동남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진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이쪽에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색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작년에 CATL에만 지급한 보조금이 약 1조 1,000억이고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자국 정부가 1조 1,6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의 그 자국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에 총 지원한 누적 금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약 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00조 원.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들의 힘만으로 지금까지 뭐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에는 약간 기적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참 중국은 정말 국가 전략처럼 밀어붙였네요. 그렇죠. 그게 뭐 캐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뭐 리스크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기까지 둔화돼서 사실은 굉장히 고전 중에 있는 거고 한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 2년 연속 역성장을 한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주요국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두 팔을 좀 걷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을 했고요. 여기는 뭐 이제 대소비자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제가 반가운 거는 이제 배터리 업체라든지 이쪽에 직접 지원금을 늘렸다는 거.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위원장이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서 직접 투자 5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기금을 갖다가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일이고요. 이게 지금 뭐 만약에 이런 어떤 정책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까지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기업들보다 니들이 알아서 그냥 독자 생존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보조금 정책이 지원되는 건 역시 이제 그 친환경 차라든지 배터리 산업 이를 갖다가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좀 위상을 갖다 좀 높이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네. 참 반도체 배터리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배터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평론가님 그 2025 CES에서도 네네네. 배터리의 가치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네네네네.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고 예, 그런 콘텐츠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CES의 화두는 뭐 인공지능이었고 AI였고 예. 그 끝에 이제 인공지능의 사실은 그 궁극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 목표라는 거는 결국은 물리적 AI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가진 AI를 갖다가 그게 이제 그 AI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표가 될 텐데 대표적인 이제 물리적 A라고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뭐 드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들 모두의 핵심에는 사실은 고밀도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는 없죠. 네. 뭐 이해를 갖다가 그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의 전제 조건은 전동화예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은 뭐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같은 수많은 센서들이 필요하죠. 네. 이 센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전송하기 위한 아주 고성능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듈 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자부품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용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그 테슬라 같은 엔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오히려 더 많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ADAS 시스템. 그 소비 전력이 보통 한 1에서 1.5kW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만약에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현재보다 2배에서 4배 정도의 어떤 소비 전력이 증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내연기관차의 배터리 조그만 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걸 갖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내 차량에 이 지금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이걸 50대에서 100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밀도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전력,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갖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밀도의 배터리가 필수적인 거고요.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동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차량은 SDV라고 진화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물리적인 엔진하고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그 미션 있잖아요.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차량을 갖다가 제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하고 그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기계적 제어이기 때문에 즉각 아주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SDV로 진화하고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제어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차량을. 즉각적인 제어가. 그렇게 되려면은 그게 전기를 통해서 전기 모터를 통한 제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의 모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될수록 그게 더 그렇게 될 수밖에는 사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전기차보다 전력을 더 씁니다, 오히려. 그 산업의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쓰임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삼원계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돼요. 집 안에서 쓰잖아요. 공장 안에서 쓰잖아요. 이게 폭발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게요. 따라서 앞으로의 그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는 CES에서 말한 물리적 AI는 고밀도 배터리랑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 피지컬 AI 시대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밀도 배터리 아주 많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행정명령은 사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예상한 수준이었고 여러분 걱정하시는 그 우려했던 AMPC라고 해서 그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에 뭐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더 좋아져야죠. 국가도 뭐 장려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소중한 분석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대담한 대담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너무나 많은 한 주인데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업들 탐방하기 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먼저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숨겨진 의미, 담긴 의미를 좀 해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 스토리의 박창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또 공교롭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저희 삼성전자 실적 때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때 삼성전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실적 요정이시네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주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도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뭐 실적을 뭐 많은 분들이 다 체크하셨겠지만, 네. SK 하이닉스 실적이 대단합니다. 예, 저도 숫자 보고 어쨌든 뭐 예상치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예상치로만 나와도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삼성전자를 분기단으로 넘어서는 모습이 완벽하게 처음으로 나왔고요. 넘었습니다. 예. 완벽하게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작년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FN가이드에서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는 8조 100억 원이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발표한 발표치를 놓고 보면 8조 80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치에 부합하는 인라인에 해당이 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8조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D램 쪽에서 7조 6천억, 7조 4천억, 그리고 낸드 쪽에서 한 6천억 정도 벌어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D램 쪽이 대략 한 7조 4천억 정도 벌어들였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ASP가 통상적으로 레거시 D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블렌디드 믹스 때 ASP가 지금 현재 10%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HBM이 많이 팔렸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전체 이번에 매출단에서 놓고 보면 대략 한 19조 7천억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D램 매출이 14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략 한 40%까지 HBM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D램의 전체적인 판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이번에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뭐 거의 D램의 거의 절반, 올해는 뭐 절반을 넘기지 않을까요? 올해 절반, D램에서 절반 이상을 HBM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DDR4, LPDDR4 이제 이쪽보다 HBM 쪽이랑 DDR5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제 아예 이 시선을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HBM이 이제는 D램에서 절반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실적이 이렇게 뭐 작년에도 너무 좋았는데 네. 이게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트럼프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뭐 많이 또 이슈 들으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파트너로 엔비디아도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AI 생태계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투자를 하겠다는 건 HBM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이 되는 D램은 HBM이잖아요. 그렇죠. HBM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니까 당연히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작년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D램 쪽에서 HBM 쪽에서 거둬들인 매출은 대략 5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이게 35조 원까지 지금 대략 한 6배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추가적인 수요처가 미국에서 큰 폭으로 또 열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SK 하이닉스와 그 밑에 단에 있는 한미반도체 등 여타 이런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오늘 실적도 잘 소화했고 네.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수혜도 엮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조금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내가 이 기회에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 언제 어느 정도의 눈높이의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좀 세런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최근 SK 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고 네네. 이에 따른 좀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사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장보가 기준 대략 1.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대략 한 2.4배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HBM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지금 90%까지 약간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 지금 PBR이 2.5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1.5배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엔비디아에 지금 아직까지 콜을 통과를 못했고 최선단 공정도 지금 현재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0.9배까지 내려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격차를 감안해놓고 본다면 물론 싸게 살 수 있는 삼성전자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 둘 다 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1.5배 언더에서 지금까지 빠질 때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이슈들을 다 소화해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찬스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박찬윤 대표님이 또 독립 리서치를 운영하시잖아요.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기업들 직접 탐방도 가시고 대표들도 만나서 방향성도 얘기해 보시고 하는데 오늘 그 뭐 첫 번째 순서로 어떤 기업을 탐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 그리고 직접 제가 지난주에 또 관련 탐방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주에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네. 다녀왔어요. 대표님과 그리고 그 IL 모빌리티 자회사 또 대표님 이런 부분을 같이 직접 이제 미팅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기업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IL 사이언스입니다. IL 사이언스요? 네. 자, IL 사이언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IL 사이언스 하면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LED 조명 만든 업체다. LED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실내외 이런 건설, 건축 그리고 뭐 이런 터널 등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이런 조명 업체에서 최근에는 전장 업체, 자동차 조명 업체로 확실하게 변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특징이 실리콘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게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실리콘 렌즈를 기반으로 최근 전장, 자동차 향으로 헤드램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웠는데요.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수직 계열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IL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오늘 탐방하고 다녀오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IL 사이언스가 북미 완성차 업체의 LED 헤드램프 말씀해주신 실리콘 이 실리콘 렌즈. 관련된 렌즈를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북미 자동차 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기업인지도 궁금하고 네. 이 소식도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미 최대의 이런 전기차 업체,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T사 이 부분 맞고요. 그쪽에 우리가 트렁크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테일램프 쪽에 면 발광으로 이제 렌즈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헤드램프 부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리포트 제목에도 이런 북미 최대의 전기차 업체를 거론을 하면서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 숨겨져 있는 수혜주다라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본 거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굉장히 IL 사이언스에게는 호재잖아요. 네. 그 T사 뭐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네. 요즘에는 뭐 워낙 최고의 핫한 주식이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물론 전기차 외적으로 일론 머스크 때문에도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전기차 기본업 자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수혜도 있는데 이 실리콘 렌즈라는 게 사실 저도 뭐 그냥 렌즈면 유리로 만든 렌즈 이런 거 플라스틱 렌즈는 알지만 실리콘 렌즈라는 것도 약간 저는 신선했어요.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이게 지금 실리콘 렌즈가 IR 사이언스가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하고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실리콘 렌즈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존의 렌즈를 커버를 생각을 하시면 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장 즉 자동차 환경 같이 고열 환경에서 오랜 기간 내구성이 유지하는 부분에서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좀 깨질 수 있는 잘 이런 깨지죠. 우려감이 네.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모두 보완한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를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는 게 IL 사이언스 본업단이 하고 있는 쪽이 앞에서 조명 말씀드렸잖아요. LED 쪽 하고 있었던 조명 쪽인데 실리콘 렌즈를 이렇게 양산을 하는 쪽이고 최근에 인수한 IL 셀리온 그리고 IL 모빌리티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 지금 전장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한 거죠. 즉 IL 셀리온이 이런 그 시스템 LED 쪽에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한 PCB를 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설계 제조부터 IL 사이언스를 통해 실리콘 렌즈를 만들고 이걸 이제 IL 모빌리티를 통해 이런 헤드 램프까지 같이 제작을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업체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게 고객사들이 좋아요. 그런가요? 원래 지금 하고 있었던 쪽이 2020년 이후에 현대 모비스 쪽에 우리가 LG 이노텍을 통해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현대차 있는데 그룹이랑? 그렇죠. 기존의 EV6나 GV80 이런 쿠페 쪽 이런 쪽에 지금 그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IL 셀리온이 고객사가 폭스바겐, 테슬라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리고 IL 모빌리티 쪽에서 지금 고객사가 들어와 있던 부분은 네. SL과 컨티넨탈 예. 이런 쪽인데 특히 컨티넨탈이 올해 이쪽에서만 매출 30%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는 그 타이어 컨티넨탈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글로벌 전장업체, 그러니까요. 부품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수년간의 이제 연구 개발 투자와 M&A를 통해서 이런 수직 계열화 구축에 그동안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작년 말에 성공을 하고 나서 완성을 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부품 매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익화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L 그룹이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계속 이 조사를 해보니까 IL 그룹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만들 수 있는 이 M&A를 열심히 추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IL 그룹 자체를 한번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놀랐었던 게 네. 그쪽 대표님이 사실 85년생이시더라고요. 아, 저보다 어리네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실제 대학 다닐 때 창업을 해가지고 2008년 창업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해온 상황이었고 네네. 상장 이후에 공격적으로 이제 M&A를 통해서 이런 그 영역 자체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기업들은 아이트로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단차로 다차로 하이패스라고 해서 네.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쵸. 그쪽 설비 있잖아요. 그쪽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했던 기업들은 다 이제 자동차 전장에 관한 기업들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IL 모빌리티는 기존의 우수 AMS 자회사로 우수 AMI였어요. 우수 그 사명. AMI.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IL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자동차용 이런 헤드램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쪽 이런 부분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장 이런 라인업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IL 최근에 셀리온 쪽 그 부분에 인수를 했습니다. IL 이게 셀리온? 맞습니다. 이게 시스템 LSI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광학용 PCB 쪽에 지금 특허를 가지고 이런 설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앞에서 아이트로닉스 같은 이런 우리가 VTX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네. 기술 기반을 지금 2021년부터 꾸준히 축적을 하고 있었다면 작년에 IL 모빌리티와 IL 셀린 인수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의 이런 수직 계열화 자체를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올해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매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L 그룹 내에 이렇게 M&A를 통해서 PCB 기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실리콘 렌즈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헤드램프화 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이걸 뭐 현대차라든지 뭐 말씀해 주신 테슬라 쪽에도 이번에 뭐 주니퍼
관련해가지고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테슬라 쪽으로는 언제 본격적으로 공급하는지는 계획이 나왔나요?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모델 Y가 출시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뭐 지난주, 뭐 지지난주 뭐 이런데 주니퍼의 그렇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기존의 모델 Y는 2020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첫 부분 변경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처음 출시가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쪽에 이제 신규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 시점 매출화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잡히겠네요. 실적이나 이런 걸로도 그렇죠. 잡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그러게요. 가셔야 올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잡히겠네요. 이번에 테슬라 이 주니퍼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헤드램프나 이 조명 구간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더 그쵸. 길어졌고. 길어졌고 네. 이렇게 평형으로 더 길어졌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IL 사이언스와도 뭔가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현대차와의 협업도 현대차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실적으로 넘어가 보면 실적을 제가 보니까 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매출도 좀 줄고 손실로 전환하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던데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때 그동안에 M&A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수직 계열화에 힘썼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빅베스가 있었습니다. 아, 빅베스가 있으면서 밸류체인 구축 과정에서 이런 부실 자산 이런 부분을 큰 폭으로 좀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조명 사업부에서도 이제 건설 경기가 그때 위축이 되면서 그때 있었던 그 82억 규모 미회수 채권 이 부분을 지금 전액 상각 처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빅베스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눈으로 네, 보이고 바로 있잖아요. 턴어라운드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성과를 맺었고 올해는 이제 실적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더 열리는 구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2023년에 한번 쫙 정리를 한 거군요. 한번 다시 체질 개선을 하고 24년에 어쨌든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작년에는 아마 흑자 전환으로 결국에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도 끝까지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지금 뭐 헤드램프나 이 실리콘 렌즈 쪽에서는 잘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실리콘 렌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피부 미용 쪽 이쪽에 예. 지금 진출을 할 수 있는 포부를 좀 밝혔다는 피부 미용 기기? 그렇죠. 이런데요? 피부 미용 기기 쪽. 왜냐하면 이미 그 M&A를 통해서 상장 이후에 어에즈라고 이런 두피 케어 관리하는 이런 업체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쪽과도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라메디텍 과 지금 실리콘 렌즈 기술을 이용한 레이저 기반의 이런 헬스케어 기기 개발 업무에 지금 본격적으로 협약을 맺은 라메디텍.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최근 이제 뭐 글로벌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애터미 쪽에 홈케어, 두피 케어기 이 부분을 공급을 하면서 좀 레이저 의료기기 쪽 실리콘 렌즈를 이용한 이 부분과 지금 현재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피부 미용 기기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그 렌즈를 이제 그 기기에 장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써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얼굴에 이렇게 한다거나 머리에 쓴다거나 하면은 그렇죠. 불빛이 쫙 나오면서 왜냐하면 광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피부 그쵸. 케어도 해주고 두피도 케어해주는 건데 실리콘 렌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가 신기술 인증을 무려 2차례나 받았어요. 이게 특징적인 포인트인데 기존에 이제 실리콘 렌즈 특허받은 이제 디스펜싱 공법을 이용한 실리콘 렌즈를 통해서 UV 렌즈를 실리콘 렌즈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받았고 한국과 이스라엘과 이제 국제적인 협약을 진행하는 국제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UV 경화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 렌즈에 대해서 좀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이 부분을 2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 미용 에스테틱까지도 같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실리콘 렌즈라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쨌든 우리 몸에 닿는 기기를 또 만드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쪽은 우리 몸에 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전성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뭐 깨진다거나 이런 위험성에서도 좀 덜 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뭔가 사업을 한다고요? 네, 저도 이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네. 또 이런 그 인터뷰도 같이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실제 저도 탐방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궁금증은 좀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가천대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원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그쪽에서 지금 산학 그 연구단에서 지금 먼저 협력단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리튬, 은근막 연속에서 이제 증착을 할 수 있는 양산 장비 이 부분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인데 실제 가천대와 기술이전 이런 부분은 네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양극의 고용량화 그리고 계면 제어 기술 확보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런 시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향후에 뭐 우주형 전고체 배터리로 사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밑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제 채널 텔레그램 채널이나 FM 가이드, YG 리포트에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특허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스라엘 뭐 이런 협력 이런 것들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에디오닉스와 지금 3D 리튬 음극 시트 공동 개발로 성능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찬현 대표가 또 직접 작성하신 리포트를 보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저희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저도 차트를 좀 보니까 일단은 뭐 한 2,000원, 2,500원 정도는 바닥을 유지해 주는 것 같은데 뭐 가격이 아직 그렇게 높게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전환사채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신경 써야 되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환사채가나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네네.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환사채가 지금 5회차하고 6회차 지금 전환사채가 남아 있고요. 네네. 전체 발행 물량은 한 26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26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주식수에 전환하게 되면 한 34%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높은 비중을 좀 그러니까요. 차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을 통한 정면 돌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주가는 어느 정도 옆으로 기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닥은 잡아주고 있고 실적은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본격적인 전장업체로서 재평가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전환사채는 주가 상승과 함께 실제 이런 것들이 오버행으로서 이렇게 좀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사채까지 저희가 좀 한번 짚어드렸어요. IL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지난주에 탐방하시고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좋은 모멘텀이나 뭐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제 실적으로 돌파를 해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L스토리 박찬현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재밌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셈법이 좀 복잡해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속도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대비하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시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예,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고 우리 코스피는 관세 언급 때문에 하락 전환하면서 2,510선으로 좀 후퇴한 모습이 네네.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해서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100일 동안 나올 그런 정책들을 꽤 주시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네.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국경에 군대를 보낸다.
그다음에 관세 세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청을 하나 만든다 했죠. 그뭐 까먹었는데 이름을요. 그래서 그 청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니지만 원래 한두 달 전에 얘기했던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세를 25% 물릴 걸 생각 중이다. 생각 중이라는 그 트위터인지 뭔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바로 지금 주가가 바로 반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변동성 장세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찌할 방법이 없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내지는 신경 쓰이는 게 싫은 분들은 아마 투자자라서 좀 빠져나가거나 아마 좀 축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을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놨다는 측면에서 지금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접근하다 보니까 빠질 때만 접근하는 식으로 좀 보수적이라고 뭐 하지만은 빠질 때만 접근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뭐 국경을 어떻게 하고 뭐 원유를 생산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약간의 그 주사를 좀 미리 맞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미국장이 열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그때를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보셨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00, 2,600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좀 후퇴하고 너무 내려가면 다시 좀 접근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섹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취임 이전부터 그 여러 가지 영향력 분석으로 굉장히 바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IMF도 그렇고 글로벌 IB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제 취임 이후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미국이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단 네. 그 워스트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 워스트 케이스는 뭐죠? 원래 그 부통령도 그렇고 그 참모진도 그렇고 러트닉 그 상무장관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 기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트럼프 일기와는 달리 완전 충성파거든요. 예. 완전 충성파에서 그거를 자칫 바로 해석하면은 극우적인 편향인 것이고 이것이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세 인상이 처음에 조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금 보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워스트 케이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기관에서 예측한 거는 그 예를 들어서 국제 비상 경제권 이렇게 하면은 보편과세 진짜 10% 때리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은 1% 확대된다는 추산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 추산을 뒤집을 정도로 물가를 잡으면서도 관세를 그렇게 몰릴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그런데 만약에 그 무역 확장법을 하면은 뭐 보편과세가 10%가 아니고 15%라고 그러고 만약에 15% 때리면요.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한 10% 이상 빠집니다.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중국도 빠지고 다 빠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절대적인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입 관세하는 청을 세우는 게 대외 수입청입니다.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 좋게 굳이 생각하면은 체계적으로 이젠 그 해외의 원천 수입을 국고를 채우면서 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관세를 매기고 우리가 되면 중국이나 딴 나라보다 우리가 덜 낸다 이런 식으로 안위를 좀 그 우리끼리 위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를 다시 올려서 국채 수익이 높아지고 이런 시나리오만 안 나면 오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세 내라면 낸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파워가 있으면 뭐 2차 전지하고 전기차는 어떨 수 없으면은 반도체라든지 조선은 우리한테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런 걸 레버리지 가지고 LNG를 수입하고 이러면서 관세에 대한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갖고 인플레가 되는 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인플레 되면은 미국은 막을 방법이 나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후가.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나는 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관세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상대적으로 적게 맞을 수 있어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주가에 빠져 들어갈 때까지는 보조금이나 관세가 보조금은 줄고 아까도 보니까 2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없애는 걸 검토하라고 트위터에 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약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명히 그런 레이단에 들어온 종목은 진짜 저가 매수도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괜찮은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챙길 걸 챙기면서 그게 이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네. 이렇게 챙기면서 미국이 골디락스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한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거는 바로 조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HD 현대미포가요. 네, 10% 넘게 급등하기도 하고 뭐 현대중공업, 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불기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한 달, 그러니까 12월 초반에 중반에 그 대통령 이슈 때문에 한번 빠졌을 때 그때 바닥으로 지금 한 달 정도 좀 더 오고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마 하나오션입니다. 네. 하나오션이 거의 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70%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한 50%도 올랐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며칠 전에 해서 이것도 한 30%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가 70%, 50%, 30% 올랐는데 딱 보니까 오늘 아까 현대미포조선이 오른다는 건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리포트 내용도 이겁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뭐 전투함 이런 거 나가면 미국의 군함 관련돼서 우리가 수주한다 그랬잖아요. 네. 전투함보다는 전투함 지원하는 선. 그런 거 그런 수요가 먼저 오더를 줄 것이다. 예. 근데 그 지원 함정 관련해서 전략적인 상선이라고 그러죠. 예. 전략 상선 지원함 예. 이런 거의 수주가 누가 받는다? 현대미포조선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현대미포조선은 생각보다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은 상대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은 한 12, 3% 오늘 올라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더 올랐죠. 70%, 50%, 30%, 10몇 프로.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현대중공업 미리 너무 올라갔어요. 아마 PBR이 현대중공업은 과거 피크 비슷한 3.89배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요. 네네. 예. ROE는 뭐 그래도 20% 안 되는데 예. 그건 너무 많이 가갖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결국은 레거드돼서 하나오션이 올라가서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PBR이 한 2.34배, ROE 15%인데 현대미포조선도 ROE도 한 14, 5% 나오는데 하나오션도 오늘 3.8%. 네, 오르죠. 근데 가장 많이 오른 건 현대미포조선이죠. 예, 그게 상대적으로 한 달 동안에 덜 갔거든요. 그런데 오더를 그 전투함 지원선이라는 오더를 더 먼저 받을 수 있다. 전투함보다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싸네, 덜 갔네. 예. 1년 동안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아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예. 작은 종목인데 그리고 하나오션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좋으니까 네. 다소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목표 주가 한 5만 7, 8천 원 향해서 가는 모양새를 가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는 결국은 우리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고 그것은 조선이고 조선에는 전투함 군함도 있고 LNG도 있고 LNG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리해주는 MRO도 있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밸류에이션이 좀 먼저 간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예. 다른 선택이 없죠. 2차 전지라든지 뭐 미국이 금리를 팍팍 내리는 게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가 아주 편하게 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축에는 조선이고 한 축엔 반도체인데 문제는 반도체는 약간 반쯤이 꺾여 있는 게 아니고 반쯤 헷갈립니다. 왜? 삼성전자 제외하고. 예.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가장 크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제외하고 반도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보다는 약한 포지션 하다 보니까 그럼 조선하고 반도체 반밖에 안 가다 보니까 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거죠. 만약에 환율마저 오늘 밤에 미국이 만약 진짜 그 인플레를 다시 우려해서 다시 만약 환율이 1,460대면은 네. 장은 다시 2,500 이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버티는 게 반도체하고 조선밖에 방산 좀 반등하는 거 이거밖에는 현재는 딱히 보이지 않고 나머지는 조금 관망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죠. 다시 들어와서 조선은 L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은 LNG는 미국이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LNG 운반선에 누가 할 수 있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최근 동안에 실제 LNG 선 하나 할 때 발주 나서 한 것이 한 10척이 있었거든요. 10척 중에서 5척이 하나오션, 한 척이
아마 하나오션하고 한척이 현대중공업 한 군데 더 있고요. 네. 예, 그 6군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4척이 아까 중국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윗선. 근데 중국도 소형밖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은 하나를 지금 하고 있거나 오더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죠. 러시아한테 그 LNG선 팔고 이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이 앞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보다 뒤쳐져 있다가 지난주에 올랐던 거거든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군함, 전투함, 지원함, LNG, MRO 이런 측면에서는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몰릴 때는 몰려가는 거니까 당분간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탄한 정책 수혜주로 읽히고 있는데 조선 섹터 안에서도 전방위적인 수혜를 현재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사실 조선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근데 거기에 이제 선수주 소식이 붙다 보니까 예, 더 치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밸류에이션 어쨌든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도 더 먹을 거리는 있겠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조선주.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은 밸류가 분명히 편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올해 실적은 뭐죠? 예전에 수주 받은 네, 거잖아요. 네. 만약 올해 수주를 계속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27년 거 넘버를 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27년 좀 헷갈리더라도 26년까지는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럼 26년, 7년까지의 이익이 증익하는 거다. 증익이 각도는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조금 더 기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 신조선 성과가 꺾이지 않은 상태 188.5인가 이 상태에서 환율도 아직은 그렇게 뭐 1,400 계속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익은 올해 건 돼 있고 내년까지 이익을 땡기냐 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거면은 상승폭의 추가적인 거는 악유가 될 수 있지만은 주가적인 모멘텀에서는 갑자기 뭐 2차 전지,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굴기 해가지고 삼성전자 갑자기 목표 주가가 뭐 9만 원이 나왔다. 네네. 외국계에서.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 종목이 확 빠지는데 오늘도 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또 내려갔어요. 그놈의 모건 모건 스탠리. 5만 2천 원. 목표 주가가 5만 2천 원입니다. 예. 하이닉스는 올렸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13만 5천 13만 원이라서 5천 원. 5천 원은 15만 원. 15만 원까지. 그거는 또 올렸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파고 2차 전지 안 가면은 결국은 조선에 몰리는 기운이 좀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또 인식을 같이 한다면은 주가는 뭐 절대 주가는 그렇게 쉽게 빠지질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는 또 엇갈리는 흠들이 있는데 이외 좀 더 봐드리고 잠시 이제 HD 그룹사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HD 현대일렉트릭을 네. 주목하게 되는데요.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7.8% 하락하면서 38만 원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네. 사실 호재는 있었거든요. 이제 네. 미국 변압기 시장의 이제 생산 능력을 한 50% 정도 확대하기 위해서 4천억 투자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강력한 호재가 있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네네.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어떻게 보면 1년 새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주가 하락에는요. 네네.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전력기기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흐름이 있어서 네네. 예, AI 뭐 데이터 센터 수요나 반도체 앞으로도 늘 텐데 그렇죠. 이건 계속 또 갈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네. 정도의 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이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정도의 차야. 주가가 어느 레벨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 주가가 그 전날 어저께 8%가 빠졌잖아요. 그 전날 오른 걸 고스란히 내려온 네. 그 전 3일 동안 오른 거가 아마 하루에 다 내려온 거 오늘 됐는데 반등도 시원하게 안 나와요. 오늘도 안 나오죠. 네. 일단 이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나쁘게 나왔잖아요. 이유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나쁘게 나오는데 그 호재성 공시를 조금 먼저 먼저 그렇죠. 반영. 근데 호재는 분명히 호재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예. 저 같으면은 같이 내거나 거꾸로 했을 것 같은데. 실적 실적 먼저 나쁜 걸 내고,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공시 올렸을 내고, 것 같은데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호재성을 먼저 보고 그때 달라드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 실현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 목표 주가도 올랐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점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펀더멘털적으로는 아까 뭐 변압기 생산 확대한 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긍정적인 건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게 한 5-6가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 못 보고 4개 가져온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죠? 매출 인식이 연기돼서 하야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4, 4분기에 잡힐 미국 거
근데 아쉽죠. 북미 지역이 이익이 좋은데 그게 황창 빠지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나눠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인식하는 방법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선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인도가 있고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게 그걸 미리 얘기 안 해줬어요. 이렇게 바뀔 거니까 실적의 측정 방법이 바뀌어요. 라는 걸 미리 얘기 안 해줬다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도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거라고 앞에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좀 자신 없어 보이니까. 그건지 보수적인지 무슨 거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이상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방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올해 실적 25년 실적에 대한 예측을 애널리스트들이 하나도 안 바꿨어요. 이것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낮아졌으니까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작년 대비 30% 정도 성장률을 유지했어요. 성장률 30%가 마진이 그리고 아까 미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진이 좋은 동인데 2, 4분기에 마진이 23% 가까이 나왔거든요. 매우 좋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빠져서 미국 비중이 고작 20%밖에 안 되는 4,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서 이익이 한 1,600억 대로 줄었습니다만 예상보다 2,000억이 아니고 근데 마진은 그래도 20%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실 저가 매수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두 번째 또 나온 거는 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제목이 또 나오고 또 하나는 어닝 쇼크는 맞아요. 넘버 그 나왔으니까. 하지만 조산 모사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그래서 보일 수 매수계다라는 리포트도 있고 이 와중에 목표 주가를 어제 실적 발표로 나가서 상향한 데도 있어요. 상향한 데도 있어요. 50만 원으로. 원래 낮게 잡아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뭐 일파만파로 계속 내려갈 것이냐 40만 원 이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장의 분위기 때문에 혹시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비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튼튼했다는 건 전반적으로 쇼티지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진을 좋게 찾는다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이익률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20% 초중반까지 초반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성장률이 30% 되면은 PER이 20배 이하로 계속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슈는 대장주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PER이 20배에서 25배, 30배 가려면은 글로벌 환경, 다른 미국의 뭐 이튼이나 이런 거에 이튼이 한 30배 되거든요. 30배가 얘가 넘지 않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23배, 4배를 빨리 못 가겠죠. 그런 트리키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못 가면은 이게 무너지면은 다른 주가도 못 가는데 버티고 더 안 빠지면은 다른 섹터 내에서 뭐 산일전기, 무슨 효송중공업, LS일렉트릭으로 또 모색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아까 그 아쉬운 그 회사의 IR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선보다는 힘이 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뭐 파워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금 뭐 전선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오는 거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쇼티지 심각하니까 좀 먹을 거 있고 거기 또 노후화 엄청 됐잖아요. 앞으로 먹을 거리는 있겠다. 하지만 조선이 조금 더 강하다 전력보다는. 그렇죠. 하지만 이 종목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서도 큰 문제는. 저는 40만 원 이하에서는 뭐 조금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가 됐던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만회하네요. 뭐 어떤 섹터든지 영원히 가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잠깐 쉴 때 순환매 장세 돌 수 있잖아요. 어떤 섹터 봐야 된다고 보세요? 화장품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 뭔가 있나요? 중국이 만약에 그 부양 정책의 효과를 보면은 미국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중국 가면은 중국에 관련돼서 브랜드도 좋지만 저것도 괜찮아요. 그 ODM 업체. ODM 만들어주는 거. 코스맥스 같은 거 한국 코마가 미리 많이 갔습니다. 조금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 그러는데 뭐 오늘 좀 올라갔는데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작은 종목도 실제는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브랜드 향은 이미 주가가 조금 반등한 측면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실적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ODM은 전반적으로 괜찮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레거드 회사로서 좀 어텐션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빼고 조선 그다음에 약간의 화장품, 방산의 약간 반등 이 정도로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좁혀지긴 하네요. 네, 좁혀지죠. 분석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주도 좋긴 한데 그 정도.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코스피 전망까지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코스피 전망은 2,420, 2,620 지금 딱 중간이죠. 지금요. 2420, 2620. 변곡점은 트럼프 실행 정책의 핵심인데 국내 정국은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뭐 선도 옵셋되면은 환율을 보여줍니다. 환율이 1,470으로 안 가면은 주가는 상승에 놓여 있고 만약에 1,470으로 다시 가면은
이번 주에 뭐가 있죠? BOJ가 있잖아요. 그 금리 인상 그거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네. 그거에 따라 갖고 올라가는 각도가 잠깐 더 주춤했다가 2500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런 컨설이 되면 안 그러면 2500은 안 깨지면서 우리 휴가 지나고 2월 달을 맞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내 정치만 좋아져도 30원은 빼고 1440이고 외국 거니까 지금 1440에서 그게 많이 안 움직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거는 뭐 아까 이 춘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거는 삼성전자이고요. 하이닉스는 내일 모레 실적 발표되는 곳에서 8조 정도 나오면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중립 정도이고 내려갈 때만 사시고 아침에 흥분할 때 사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할 때 김정일 본부장님 오시면 이렇게 좀 명확한 시장 해석을 해주셔서 저는 속이 좀 뻥 뚫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꼭 봐야 할 섹터 이렇게 3가지로 압축해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LG CNS가 일반 청약을 좀 진행을 했죠. 22일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뭐 이제 확인이 됐을 텐데 공모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자, 이러면서 최근에 IPO 시장이 조금 얼어붙고 약간 시장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IPO 쪽으로도 관심이 조금 덜했었는데 LG CNS를 계기로 해서 약간의 분위기의 반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G CNS의 공모 청약 관련해서 이슈들을 살펴보고 또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저희가 오늘은 LG CN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이번 주에 제 주변에도 LG CNS 나 공모 청약했다.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IPO 관련해서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조금 반전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LG CNS를 그러면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올해 IPO 시장에서 중요한 가름자가 되었다. 이번 뭐 그나마 아주 흥행은 아닌데 이 정도 그쵸. 흥행이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불씨를 좀 살린 것 같아요. 네. 네. LG CNS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IT 기업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IT 기업이 삼성 SDS나 그쵸. 그리고 뭐 현대 오토론, 뭐 오토 같이 현대오토웨버. 예. 그 대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집단은 IT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공장을 돌다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 메인테넌스가 그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IT 기업은 SI와 SM을 주로 합니다. LG그룹 근데 우리나라의 이 SI 기업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의 시스코가 있고 네, 그렇죠. 뭐 오라클도 오라클, 있고 예, 뭐 이런 최근에 기업인데 이슈인, 이런 기업들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아,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 계열사의 IT 기업이 들어온 게 약 40년쯤 돼요. LG CNS도 1987년도에 생겼습니다. 꽤 오래된 회사군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네.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뭘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네네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의 대기업 그러면 우리가 구글, 뭐 그쵸. 메타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거의 90% 이상이 IT 기업입니다. 네이버 정도 빼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SI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제조업 기반 SI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그리고 물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요게 좀 발전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계열의 IT가 그 이전에는 대부분 계열사들의 물량을 수주해서 그렇죠.
주로 내부 이제 거래가 많았죠. 내부 거래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 삼성 SDS가 내부 거래율이 86.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포스코 계열에 있는 포스코 IT 계열사가 ICT. 포스코 DX인데 DX. 예. 여기가 90.4%예요. 네. 롯데는 롯데 이노베이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66.3%입니다. 근데 이제 LG CNS는 요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59.8%예요. 상대적으로 좀 낮네요. 낮죠. 요 말은 그만큼 쌓아놓은 노하우를 가지고 외부 물량을 그만큼 수주하고 있다. 외부 업체들과 그러니까 뭐 거래를 한다.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번 상장에서 좀 주요한 공략 포인트인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빅 AI와 빅데이터 뭐 이렇게 가면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요 기업들이 합니다. 그리고 AI가 공장과 결합될 때는 누구하고 할 거냐 이 기업들하고 해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을 부분들이 했으니까. 약간 포텐셜한 성장성이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LG CNS가 상장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유, 뭐 전략 이런 것도 어쨌든 LG 내부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다른 업체들, 외부 업체들과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들 그리고 때마침 또 AI,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을 타면서 연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상장은 뭐 2월 초에 상장이 되고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청약 증거금이 일반 청약이 21조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뭐 작년이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가 모였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뭐 밴드 상단을 기록을 했고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 SDS인데 삼성 SDS가 지금 시총이 한 9조 좀 넘고 9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LG CNS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뭐 한 6조대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대표님? 우선 이제 이번 사전 청약에서 네. 상단으로 계산을 하면 네. 6조 정도 되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매출액입니다. 매출. 어쨌든 뭐 얼마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LG CNS 매출액이 3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원래 작년 건 아직 결산 안 나왔으니까 2023년 매출액이 5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한 70.7% 올랐죠. 그러게요. 2019년에서 2023년은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입니다. 그죠? 요 팬데믹 기간에 매출 성장률이 올랐다는 게 약간 이제 관점 포인트고 원래 6조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외 거래에서 약 10조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되기 직전에. 네네네. 그렇다면 올해 매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룬다면 저는 6조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대기업 계열의 IT, SI 기업에 비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낮다. 상대적으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력인 우리나라 대기업의 IT 계열에서는. 그러면 외부 확장성 플러스 스마트 시티 같은 게 같이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공산이 있다면 생각보다 저는 6조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하단 기본 베이스를 6조 정도로 보시고 넘어설 수 있는 포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6조 정도 매출에서 내부 거래 매출이 한 60% 되니까 한 3조 5천억 내부 거래는 그냥 항상 견고하게 유지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가져온 이제 상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통해서 6천억 정도 이제 들어올 텐데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보다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과연 이제 상장을 해서 자금을 모은 걸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근데 이번에 어쨌든 LG CNS가 상장을 할 때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과거에 뭐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LG 그룹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사실 또 반대편으로는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물적 분할. 예, 그렇죠. 뭐 그때 LG 화학에서 떼내서 이걸 상장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번에도 근데 LG CNS도 약간의 논란은 좀 그렇죠. 되더라고요.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죠. 중복 상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 LG CNS의 대주주는 주 LG입니다. 네, 지주회사 LG죠. 49.5%의 네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 LG를 투자한 분들이 LG CNS 때문에 투자했을까?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제 만약 그렇다면 이건 중복성 논란인 거예요. 네. 만약에 투자자들이 주 LG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리는 LG는 딴 건 모르겠고 CNS 때문에 때문에 우리 투자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중복성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 LG는 제일 큰 곳이 LG전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LG 화학이 화학도 있죠. 있고. LG 엔솔도 사실 주 LG가 산하에 있는 산하에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중복성장 논란이 뭐냐면 자회사의 가치가 그 때문에 모회사의 가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있는데 불구하고 자회사를 굳이 떼내서 상장을 하면 이건 중복상장이죠. 그렇죠.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고 이해합니다. 돈을 그냥 더 벌겠다라는 그런. 근데 사실 그냥 중복상장이라는 이름은 외국에는 그 명칭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굳이 단어를 가져오면 일본에서 이제 온 건데 오야코 상장이라고 그래요. 오야코 상장. 예, 예.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라는데 굳이 따지면 이건 더블 카운팅인데 더블 카운팅의 분명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회사의 가치를 보고 더 많이 투자했다면 네. 중복성장 논란이 분명한데 그쵸. LG CNS의 경우는 두 가지 조건에 좀 안 맞는 거죠. 첫 번째는 주 LG보다 CNS가 생긴 지가 더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1987년에 87년도에 미국 EDS와 합작으로 만든 게 CNS예요. 그러니까 87년도면 이제 막 286 AT 컴퓨터가 나올 때예요. 네, 근데 그쵸. 그때부터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도입되면서 EC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역사에서 좀 다르다. 그렇네요. 그리고 주 LG는 2004년도에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배 구조가 변경되면서 붙은 거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개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 조건이 붙는 거고. 근데 아까 LG 화학, LG 엔솔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LG 화학이 엔솔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방금 계속 주장했듯이 주 LG에 투자한 분들이 CNS 때문에 투자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이럴 때는 약간 형식은 중복 상장 논란이 맞지만 내용을 보면 좀 결이 다르다. 그렇네요. 뜯어보면은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태어난 게 LG CNS였고 그렇죠. 나중에 이런 뭔가 그때 한참 뭐 정부에서 뭐 지주회사로 하면서 지배 구조를 개편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쨌든 LG가 주 LG를 만들어서 그 산하의 이 계열사들을 딱 넣은 거니까 뭐 중복 상장이라고 보기에는 또 아닌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LG 엔솔 뭐 약간은 결은 다르긴 했지만 아니면 뭐 카카오를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가 뭐 원래 카카오를 상장했다가 그 아래로 뭐 모빌리티나 뱅크나 이런 것들을 막 상장하면서 카카오의 주가에 타격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약간 그런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LG CNS가 잘하면 주 LG의 주가가 뭐 수혜를 받거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뭐 발표할 때만 해도 네. 주 LG가 약간 타격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주 LG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네, 그쵸, 지금은 오히려 주 LG가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요거는 좀 중복 성장하고는 결이 다르게 보고 그렇네요.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지금 LG CNS의 지분 구조가 그러니까 주 LG가 49.95%, 네네. 약 5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맥커리가 약 35%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12%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중복 상장 논란이 좀 결이 다르다는 구성 때문에 현재 주 LG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상장이 잘 돼서 한 6조 이상의 가치를 하게 되면 주 LG 입장에서는 공모자금이 오히려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쵸. LG 가치가 현금 확보가 올라가면서 LG 주가가 오히려 상승시킬 요인이 오히려 또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LG의 주가도 이제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CNS도 중요하겠지만 뭐 청약 받으신 분들은 CNS 첫날 집중하실 테지만 뭐 장기적으로 투자 생각했을 때 LG전자나 주 LG 같은 것들 지금 주가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LG CNS의 주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LG CNS 저도 이번에 이 공모청약 보니까 근데 의무 확약 이 비율이 높아요. 예, 그렇게 좀 이 뭔가 상장하고 나서 바로 좀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의무 확약 정도를 15%를 잡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유가 CNS가 재무적 투자 FI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맥커리가 있어서 맥커리 35%를 가지고 있는데 구주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약 자체를 6개월로 한시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이게 구주 매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 의무 보유 확약을 네네. 걸어버린 거죠. 요게 이제 조금 안전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장사들은 네. FI를 계속 안고 가는 기업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네. 당연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번 LG CNS가 상장을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 FI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면 분리해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LG CNS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왜냐하면 구주 매출을 가지고 있는 FI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 항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게 주가가 뜨면 나가는 거 아니야? 항상 투자자분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우리 6개월 지나서 저는 FI를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면 X시켜 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CNS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엑시트를 시켜주고 그런 휘둘림에서 좀 독립적으로 오히려 본연의 가치를 그러면 평가받을 수 있게. LG CNS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겠죠. 처음에 청약에서 조금 더 더블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구주 매출이 엑스트한 6개월 후에 확약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태워서 투자를 하겠다. 그때 FI가 이제 정리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 한 그때 게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냥 이 CNS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그렇죠. 전략으로요. 그러니까 CNS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CNS는 향후에 이제 이 CNS라는 이 기업이 어느 섹터로 편입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AI 섹터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왜냐하면 LG는 두 가지가 있어요. 4대 그룹 중에서 AI 관련된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이 LG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LG 이나원의 그 헥사온이라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LG CNS와 결합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런 관점까지 본다면 LG CNS 어느 섹터로 편입될지는 이제 분명한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LG CNS의 투자 전략까지 케이스별로 한번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각을 저희가 좀 더 넓혀서 어쨌든 최근에 IPO 하는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을 딱 보면 시장이 뭐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냥 그날 상장한 날 바로 그냥 올랐을 때 그냥 빨리 차익 실현해버리고 떠나자.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강해졌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LG CNS도 주가가 그렇게 그냥 훅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도 뭔가 이번에 조치를 냈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 맥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밸류업이라고 굉장히 외치면서 정책을 네, 많이 그렇죠. 내보냈는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두 번째 이제 카드를 내민 게 뭐냐면 앞으로 좀비 기업을 놔두지 않겠다. 즉 상장 폐지에 대해서 좀 엄격한 퇴출시키겠다는 거죠. 잣대를 대고 이거를 더 강하게 물어붙이겠다. 그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IPO만 하면 지금 그래프에 보시듯이 IPO만 하면 6개월 사이에 네, 주가가 다 빠집니다. 저 모양입니다. 네, 다 빠집니다. 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기업도 중장기적인 투자자를 원하는데 그쵸.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려면 두 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쵸.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시장을 신뢰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믿었는데 그 기업이 제대로 우리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나 그쵸. 이런 거죠. 주주 친화적인 투명인 정책. 예. 제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고자 하니까 첫 번 순서가 저는 틀다 봐요. 정부에서 첫 번째 이걸 했어야 됩니다. 시장의 질서를 재편시켜 줘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이 룰이 공평한 곳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 그쵸. 게임이 룰이 불공평한 곳에서 게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개인 투자는 항상 말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시장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 계속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이 제도는 뭐냐면 게임의 룰을 그나마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내민 제도예요. 네. 자, 게임의 룰을 공평하게 해서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일단 자본시장의 돈이 갈 곳에 돈이 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쵸. 뭐가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정부에서 빨리 잡아줘야 된다. 저는 이번 조치가 그나마 늦은 감은 있지만 네. 다행스러운 조치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내줘야 된다.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는 최소한 기간을 더 늘려줘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기관 투자자들도 담당자들이 돈이 보이는데 안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요거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퇴출 시스템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더 엄격하게. 네. 실제 우리나라의 한국, 미국, 일본만 봐도 네. 최근 5개년간 상장한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18%예요. 미국 3.5%밖에 안 됩니다. 아주 엄격해요. 일본도 5%밖에 안 됩니다. 상장 단계부터 엄격하다는 그렇죠. 거죠. 미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상장하기도 어렵고 상장되면 퇴출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장은 쉬운데 퇴출은 너무 어렵다. 요 구조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말씀해주신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우리나라 뭐 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운데 뭐 학사 경고 받거나 퇴출되는 경우 졸업하는 경우는 다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시에서는 뭐 입학도 어렵고 졸업도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LG CNS로 저희가 IPO 새해 첫 포문을 열어봤는데 뭐 올해도 IPO 하는 기업들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박주근 대표님께서 또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그 증시 온도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과연 과열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은 반등을 지속을 할까요? 궁금한 상황인데 미국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강한 미국이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뭐 내수 침체, 수출도 둔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좀 먹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옆에 오늘 김한지 박사님 나와 계세요. 궁금한 것들 좀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전에 박사님 뵈어서 너무나 좋고요. 좀 마음 편한 설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 리포트를 하나 냈던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 미국 증시에서 투자한 투자자 중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과반이 손실을 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요. 미증시는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작년까지 수익률은 미증시가 잘 냈는데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관점이 궁금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표를 부분적으로 보면 뭐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품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사실 뭐 시가총액 GDP 비율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워런 버핏이 네. 좀 즐겨본다고 해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게 지금 GDP 대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무게가 예. 206%나 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 통계적으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이제 표준 편차상 굉장히 이례적인 예. 확률적으로 드문 그런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가령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2000년 3월이죠. 네. 최고점에서 그 당시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145%였는데 네. 그때가 이 표준 편차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예. 한 40%, 50%포인트가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은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지금 21.5배, 뭐 22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 뭐 그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과거에 이제 조금 어마무시한 거품 시절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 지금 뭐 실제로 M7의 PER이 뭐 테슬라는 지금 100배가 넘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네.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20배에서 30배 언저리거든요. 네. 그 정도는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100의 PER이 105배였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한 네. 3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어닝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익이 뒷받침되는 지금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M7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금 25.5%거든요.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거품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약간 과열스럽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어닝의 모멘텀, 약간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순간 주가는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예. 강세 행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은 과열일 수는 있으나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하지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려면 실적, 그 컨센서스 기준에 좀 맞는 그런 숫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제 관세 정책 이런 부분을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드는 게 미국의 국채 금리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근데 5.5% 시대를 예고하는 분석들이 나와서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어제 뭐 블랙락의 레이 핑크 CEO가 예. 5.5%를 이제 얘기했고 그 전에도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뭐 한 7%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언급했던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를 바로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에 근접하면 굉장히 사자 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국부 펀드라든지 뭐 각국의 연금이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 투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채권 ETF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좀 개인들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넓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기 수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5%를 단번에 훌쩍 넘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금리의 추세가 과거처럼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2%, 뭐 좋으면 뭐 많이 올라도 한 3.5%, 4%를 못 넘는 그런 수준으로 되돌아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올해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각종 부양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2% 중반대, 뭐 2.5%라고 본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CPI 기준으로 3.2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거의 3%를 크게 하회하기는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률 2.5에 3.0의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그게 대충 뭐 국채 금리 값이 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5.5%라는 것이 그렇게 허황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바로 그 금리가 치솟지는 않더라도 조금 물가라든지 성장률의 이러한 펀더멘탈 요인들이 좀 과거와는 다르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도 사실 뭐 팬데믹 이전에는 0.5%였잖아요. 거의 10년 평균이. 지금은 올해 만약에 금리를 조금 내리더라도 4%를 크게 하회하지는 못할 거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국채 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속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제 무대에 복귀하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한테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연준 정책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가 유지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 또 강요는 받으니까요. 트럼프 2.0 시대는 이렇게 보면 통화정책 수립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제 예측 모델을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B컷으로 시작한 연준의 금리 인하 그 궤적이 조금 말을 바꿨죠. 파월 의장 스스로. 조금 뭐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조금 뭐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준 위원들이 나쁘게 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B컷까지 하면서 9월 달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것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했는데 아무래도 경제 모델은 경제 상황은 트럼프의 경기, 조금 부양 정책, 법인세 인하부터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요를 촉진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그 트럼프의 2.0 시대에 그 서막을 알리는 2025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2%대 중반 내지는 뭐 후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연준의 고민도 좀 깊어지겠죠. 그래서 마켓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찔끔 내리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좀 호재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을 너무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골디락스 환경 플러스 알파거든요. 성장률도 적절하게 나오고 물가는 서서히 조금 안정되고 더디지만 비록. 그리고 연준은 한 번 내릴 등 두 번 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인하가 열려 있는 적어도 인상은 아닌 그런 정도의 톤이면 주식시장은 조금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그 뼈대를 딱 세워주시니까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미국 증시가 AI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의 그런 흐름들이 좀 활발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얘기를 했잖아요. AI 프로젝트에 거대로 돈을 좀 투자하겠다 이런 흐름도 있었고 그렇다면 올해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겠네 이런 가능성은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른 먹거리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좀 미국의 AI 중심의 투자 지금 뭐 큰 얼개만 잡힌 거지만 네. 좀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거의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AI를 비롯한 혁신 성장 쪽에서의 영역 다툼이 이제 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미국 주도죠. 거기 이제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특히 AI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거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네. 내놓으려고 하고 있을 거고 그저께 발표된 AI 촉진 정책, 트럼프발 이런 정책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도 사실 뭐 금리가 조금 내려갈 때는 M7 중심으로 또 AI 중심으로 좀 약진을 했다가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다시 M7은 조금 주춤하고 그렇죠. 또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 또 은행주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부동산 이렇게 조금 에너지 이렇게 조금 PER이 낮은 주가가 조금 착하게 아직까지는 조금 언더퍼폼하고 있는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조금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에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은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4.5%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는 그런 안정된 기조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이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 지금 한 500개 기업 중에 69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거의 뭐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그런 것이 이제 다음 주까지도 그런 실적의 워닝 모멘텀이 살아 움직이면 제 생각에는 조금 굉장히 좋은 좀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조금 달렸다가 AI가 쉬는 사이에 또 다른 493개 종목들이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조금 못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이러면 지수 자체는 급하게 안 올라가고 시장 에너지는 조금 순환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체력을 뺏기지 않으면서 시장이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강세장의 기간이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부정 없이 그러면 건강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사실 걱정거리가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당선이 이제 관세 그 부분을 이제 만작거릴 때마다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면서 오늘은 좀 반등하지만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좀 변동적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돌파구가 과연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또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C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뭐 109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7 정도로 안정이 돼 있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환율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러가 거의 한 35% 상승했고요. 엔화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했고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 없이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기제로 요인으로 미리 달러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정책이 나와도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폭은 제한될 거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달러 강세가 멈추고 이제 약세로 돌았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추가 달러 강세, 반대로 뭐 엔화나 뭐 그다음에 위안화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한 1,5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 번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한 번 더 좀 절하폭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어느 정도 보폭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관세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 절하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폭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절하폭이 연동돼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예.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속도에 달려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은행도 지금 그 곤란한가 봐요. 예, 연 3% 어쨌든 기준금리 유지를 했는데 2월은 당장 이제 인하에 대한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를 예상하면 내려야 될 것 같고, 근데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면 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2월은 좀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네. 주변 환율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걸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원달러 환율의 환경적 요인이 조금 도와준다면 아마도 2월 달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2월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외 불균형 무역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3월 말까지 끝나고 4월 1일 날 조금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세 정책의 여러 가지 좀 구체성이 그때 돼서야 발표가 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4월 1일. 그러다 보면 지금 4월 17일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통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마음에 2월 25일 금통위에서 인하할 거냐. 그거는 이제 한 반반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하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4월 1일 날 관세 정책이 나온 다음에 4월 17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탈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국은행이 한 2번 정도 인하를 아마 마음속에 먹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정책적인 방향성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박사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일본의 BOJ 중앙은행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할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그때 시장을 좀 발작시켜서 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의 시각은 BOJ는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연준처럼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블러핑이 심하고 또 이렇게 딴짓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의 통화 정책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지금 거의 조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0.5로 올리고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이번에도 또 춘투 기간을 지나가면서 3, 4월에 임금이 아마 5%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OJ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2013년 이후에 아베노믹스의 출구 전략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출구 전략을 못 찾을 경우에는 엔화 가치의 추가적인 절하를 조금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인상하는데 아마도 그 다음 인상은 9월 이후에 논의되겠지만 저는 올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뭐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겠지만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8월 달에 작년 그래서 조금 엔캐리 트레이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 거의 다 큰 틀에서 여쭤봤는데 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략 삼아서 앞으로 또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또 2월을 또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그 밑바탕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김한진 박사님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특집 경제 대전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2025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